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분 균형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분 균형 접근법에서는 그 채권 가격이 내생 변수고 그 외의 변수는 다 외생 변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채권 가격이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채권이라는 것도 많은 에셋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에셋 프라이싱에 대해서 에셋 프라이싱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에셋 프라이싱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본드 프라이싱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셋 프라이싱에 대한 기초부터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거시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셋 프라이싱 모형이 바로 CAPM이죠. 캐피털 에셋 프라이싱 모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드 프라이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시경제학을 들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대학원 거시경제학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하셔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아니면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효용함수가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있는데 이 효용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CT, T 시점의 소비의 함수입니다. 근데 소비를 많이 할수록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두 개를 삽니다. T 시점에 소비가 있고 T 플러스 1 시점에 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 기간만 사는 거죠. T와 T 플러스 1기간만 사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해석한다 그러면 젊었을 때 소비, 늙었을 때 소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라이프타임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젊을 때 효용과 늙었을 때 효용을 극대화시킨 거고요. 이 베타는 이제 타임 디스카운트입니다. 나의 의사결정은 T시점에 하는 거거든요. T시점, 젊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할지를 젊을 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저축할지는 사실은 내가 늙었을 때의 이제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달렸어요. 그게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는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인데 베타 1에 가까울수록 나는 이제 그 다음 기의 유틸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베타 0에 가까울수록 다음 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당장 행복하면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베타는 타임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극대화 시켜야 될 목적 함수인 거고, 그리고 나의 초이스는 현재 소비,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겠죠. 이 YT는 젊었을 때의 소득이고요. YT 플러스는 늙었을 때의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재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비재가 있고 저축재라고 말해야 되고 투자재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두 개의 재화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소비는 안 되고 오로지 저축만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게 소비재 가격은 1이라고 치면 이걸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소비재 가격이 1이라고 치면 이제 이 저축재 또는 투자재 가격은 PT라고 하겠습니다. T 시점의 가격. 그 T 플러스 1 시점의 가격은 P 플러스 1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비재는 빵이고요. 그리고 저축재는 뭐랄까요? 아이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T 시점에 빵은 소비할 수 있지만 그 아이폰은 소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T 시점에 빵을 소비할 수 있지만 그 빵을 저축할 수 없어요. 빵을 저축하려면 빵을 팔아서 아이폰을 사고 T 플러스 1 시점에 가서 아이폰을 팔아서 그 아이폰을 판 돈으로 빵을 사서 이제 빵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T 시점의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빵이 몇 개냐? 그 빵 중에 내 몇 개를 소비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내가 아이폰을 사는데 이게 PT 곱하기 AT는 내가 사는 빵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득을 이제 빵의 개수 표현한 거고 그 중에 몇 개를 소비하냐, 빵을 몇 개를 먹냐,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아이폰을 얼마 사냐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다. 그러면 내가 5개를 소비하고 다섯 개 빵을 저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아이폰을 하나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 사면 이제 다음 게 되면 아이폰 하나를 파는데 아이폰 가격은 빵이 몇 개냐 달린 거죠. 왜냐면 아이폰을 팔아서 빵을 교환할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빵의 이제 가격이 아이폰의 가격이 빵 6개더라. 그럼 6개. 그럼 나는 결국 T 플러스 1시점에는 6개의 빵을 나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t 플러스 1시점에 얻는 나의 소득이 있을 거예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때 소득이 15개다. 그러면 나는 총 11개를 나는 소비할 수 있는 거죠. t 플러스 1시점에.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버짓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내생 변수는 소비입니다. 소비.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내생 변수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생 변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폰의 가격과 미래 아이폰의 가격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면 나의 현재 소비를 얼마 결정돼. 사실 현재 소비 결정되면 사실은 현재 투자가 결정이 되고 현재 투자가 결정되면 사실은 미래 소비도 결정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의 컨트롤 베리어블, 나의 초이스 베리어블은 이제 컨섬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솔루션 찾으면 돼요. 솔루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버짓 컨셉 보면 여기도 AT가 있고 여기도 AT가 있으니까 AT를 없애주면 AT를 치환해주면 하나의 식으로 나와요. 하나의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AT 자리에 이거 첫 번째 식에서 A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AT를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도출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목적 함수에 넣어주는 거죠. 목적 함수에 넣어주고 넣어주면 이 목적 함수 이제 뭐만 있습니까? 원래는 여기가 지금 CT 플러스 1이지만 실제로는 뭐의 함수입니까? 실제로는 CT 플러스 1이라는 게 CT 함수 되죠.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C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U 프라임 CT가 되고 이 CT 플러스 1이지만 이거 얘는 CT 함수니까 얘 전체에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얘 안에 대해서 또 미분해 줘야겠죠. 그게 뭐냐면 얘를 CT 플러스를 CT에서 미분해 준 거예요. CT에서 미분해 주면 뭐고 얘는 그냥 상 날라가고 마이너스 PT 플러스 1 나누기 P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first order condition이 되겠습니다. 얘가 0이다 라는 상태에서 CT를 도출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베타는 1이다. 간단하게 얘를 베타는 1이고 PT와 PT 플러스 1은 같다. 예를 들어서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다 그러면 사실 여기 이꼴 0인데 이꼴 0이 이제 이꼴 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네요. 이꼴 0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PT 플러스 1과 PT가 같으면 얘는 이제 날라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있습니까? U 마이너스 U CT 플러스 1은 0. 따라서 사실 유틸리티 펑션 폼을 몰라도 U CT는 U CT 플러스 1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CT랑 CT 플러스 1이 같아야겠죠. 그죠? CT랑 CT 플러스 1이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얘를 다시 버짓 컨스트런트에 넣어주면 CT 플러스 1과 CT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CT 플러스 1은 CT랑 같아야 되고 얘는 YT 플러스 1과 YT의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은 YT 시점의 소득과 T 플러스 1 시점의 소득은 다를 수 있지만 소비는 늘 같아야 되는 거죠. 늘 똑같아야 돼요. 늘 이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평균이 돼야 됩니다. 얘를 우리가 컨섬션 스무딩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그죠? 이게 모두 거시 경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얘가 목적 함수고 얘가 버짓 컨스트레인트고 얘를 이제 퍼스트 컨디셔널 도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매크로에서는 올 이퀘이션을 불러요. 올 이퀘이션은 이름 붙이지 않아요. 워낙에 뭐 늘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올 이퀘이션이라고 붙입니다. 그럼 매크로 하는 사람들, 거시 경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CT를 도출하기 위한 또는 CT와 CT 플러스 1을 도출하기 위한 first order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이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짓 컨스트레인트 식이 하나 있고 그 식 두 개에다가 미지수 두 개 CT 플러스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립 반지식을 풀면 CT와 CT 플러스 1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 솔루션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CT와 CT 플러스 1이 내생 변수고 나머지가 외생 변수죠. 이게 보통 그냥 거시 경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예요. 굉장히 베이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스에서는 이걸 보는 그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얘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현실을 보면, 현실에 우리가 컨섬션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실에
통계청에 가면 우리나라 소비 데이터 있습니까? 총소비? 소비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데이터 있습니까? CPI 같은 거 데이터 있죠. 그럼 우리가 관측되는 데이터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한 거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 각 물건의 가격은 이거라고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의사결정의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어떤 값에서 가격이 높았다가 낮아진 건지, 낮았다가 높아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마음속에는 10,000원이었는데, 그냥 9,000원을 하기로 했는 건지, 원래 8,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9,000원 올린 건지, 우리는 9,000원의 그 결과만 보는 거지, 9,000원이 되는 과정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결정의 결과, 그러니까 결국, 이퀄리브리엄만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만 관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균형의 결과물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얘도 균형이고 얘도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 플러스 시점에 대한 소비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T 시점에 대한 소비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파이낸스에서는 우리가 뭘 모른다 치면 PT 플러스는 알고 있는데 PT는 모른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가정입니다.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마음을 비우고 일단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PT 플러스 1이 외생변수, CT 플러스 1이 외생변수, CT가 외생변수이고 이제 PT를 내생변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CT와 CT 플러스 1은 주어진 PT와 PT 플러스 1로부터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가정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PT와 PT 플러스를 알고 CT와 CT 플러스를 모른다 가정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CT 플러스 1과 CT는 관측이 되고 얘들을 알고 PT 플러스 1도 알지만 대신에 PT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CT와 CT 플러스 1은 어떤 주어진 PT와 PT 플러스 1로부터 결정이 되었을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PT와 어떤 PT 플러스 1로부터 CT와 CT 플러스 1이 결정되는지는 진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PT 플러스는 이미 알고 있고 다만 PT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PT라는 거는 이미 결정된 CT 플러스 1과 CT와 PT 플러스 1로부터 얘를 계산하면 PT를 알고 있는 거죠. 왜? 애초에 CT와 CT 플러스 1은 이 식을 만족하도록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주어진 PT와 PT 플러스 1로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CT 플러스 1과 CT는 관측이 되고 PT 플러스 1은 관측되지만 도대체 이 CT 플러스 1과 CT가 어떤 PT에서 결정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식이 만족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CT 플러스 1과 CT를 넣어서 PT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파이낸스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보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고, 그럼 이거를 조금 한번 이해를 좀 해보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T 플러스 1이 커요. CT 플러스 높으면 높아. 증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CT 플러스 1이 커졌다 하자. 그게 아니에요. CT 플러스 1이 큰 상태에 있다. 작은 상태에 있고 큰 상태에 있는데,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작은 상태와 큰 상태. 그럼 이제 CT 플러스 1이 큰 상태라면 마진 액티비티는 적어지겠죠. 그럼 그때는 이 PT 값도 작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T 시점에 저축재 또는 투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산은 저축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내가 CT 플러스 1에는 내가 소비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CT 플러스 1은 내가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굳이 T 시점에 내가 저축재를 많이 살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는 내가 CT 플러스 1이 커요. CT 플러스 1이 크다는 소리는 T 플러스 1 시점에 내가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T 플러스 1 시점에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는 내가 분명히 T 시점에 저축재를 많이 샀다는 소리예요. 근데 T 시점에 저축재를 왜 많이 샀을까? 왜냐면 T 시점에 저축재가 쌌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PT가 싼 거예요. PT가 떨어진 거예요. PT 가격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지만이 이 균형에 만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이제 CT가 높은 상태다. CT의 수준이 크다. CT 수준이 크면 마진 액티비티는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PT 가격은 PT 값은 커지는 거죠. 얘가 적어지니까 얘는 커져요. 왜? CT가 크다는 소리는 내가 T 시점에 소비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T 시점 소비를 많이 하는 소리는 내가 저축을 적게 하는 소리죠. 저축을 왜 적게 했을까? 왜냐면 T 시점에 저축재 가격, 투자재 가격이 비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PT 가격이 큰 겁니다. PT 가격이 높게 나와야지만이 얘는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균형 가격은 높았던 거죠. 그리고 PT 플러스 1이 가격이 높아요. PT 플러스 1이 가격이 높으면 T 시점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미래 가격이 높아지면 현재 그 저축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T가 높아지는 거고. 또 베타가 커지면 베타라는 건 내가 미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저축된 가격이 저축재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이 올 이퀘이션 또는 우리 파이낸스에서는 올 이퀘이션 부르지 않고 프라이싱 포뮬라로 부릅니다. 이 프라이싱 포뮬라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쓴 거고요.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미래의 가격이고 얘는 미래 가격이고 얘는 현재 가격인데 미래 가격에다가 뭔지 모르지 막 뭘 곱했더니 현재 가격이 된 거죠. 그럼 일종의 이 부분은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는 거예요. 미래 가격에다가 이만큼의 값을 곱해줬더니 이게 현재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디스카운트 팩터고, 근데 방금 했던 모형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미래 소득도 알고 있고 미래 가격도 알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PT 플러스 1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가정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소득은 알고 있지만 미래 소득은 몰라요. 그리고 현재 저축했을 때 미래 그 자산의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게 현재 유틸리티 더하기 기대 효용, 그러니까 미래 기대 효용, 그죠? 미래 효용에 대한 기대값을 극대화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현재 시점에, 그죠? 그걸 도출하면 그냥 다 똑같고 기대값이 붙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보시면 YT 플러스 1은 확률 변수잖아요. 그죠? YT 플러스 1은 확률 변수고 PT 플러스 1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죠? YT 플러스 1은 확률 변수고 PT 플러스 1은 확률 변수면 CT 플러스 1도 확률 변수예요. 그럼 CT는 확률 변수가 아닐까요? CT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불확실성 하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알려져 있어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CT가 얼마인지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의사결정 결과는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CT 플러스 1은 몰라요. 왜냐면 CT 플러스 1은 뭐에 결정되냐면 YT 플러스 1과 PT 플러스 1, 물론 AT는 결정되어 있죠. 아이폰의 대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이 아이폰이 T 플러스 1 시점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 그러면 또 내가 소득을 얼마 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 변수고 얘도 확률 변수입니다. 얘도 확률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이제 이 앞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이 자체가 확률 변수고 물론 얘도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확률적인 뜻이죠. 그죠?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CAPM 또는 이제 프라이싱 포뮬러가 되겠습니다.